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There's an answer if you reach into your soul, and the sorrow that you know will melt away. 저는 성남공단 소년노동자 출신의 산업재해 장애인입니다. 주경야독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해 기득권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을 위한 판검사가 될 수 없었고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고 힘겨운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1989년 약관의 나이에 오직 열정과 용기만으로 외로운 인권 변호사의 길에 나서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남공단의 소년 노동자가 온갖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성남시장으로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 임기가 끝날 때 성남 시민들께서 주인으로 대접받았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저의 성공이고 민선옥이 성남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모습이 주인에게 큰 절을 드리는 것으로 제5기 민선시장의 첫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재희 시작하겠습니다. There will be tomorrow. In time, you'll find the way. And a hero comes along. 나는 누구인가? 의미도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흉내내기.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른이 된 아이를 위한 동화. 내 이름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지, 어떤 꽃을 피우게 될까? 행복한 희망을 꿈꾸던 씨앗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자 잡초가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비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귀여운 씨앗이 경험하는 흥미진진한 여행과 아름다운 수채화 일러스트는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김세준 지음, 김미진 그림의 내 이름이 뭐예요? 매직 하우스. 오늘은 매번 특집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특집을 해서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거기 성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악전고투라고 보고 있는데 스스로는 무난히 이길 것이라고 공언하고 계시는 자 이재명 시장님을 EJ 팟캐스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들어오는데 오늘 팬들이 되게 많아요. 꽃도 주고 다들
제가 좀 놀랐어요. 아주 그 지하실에 어두컴컴한 데서 담배 빡빡 피면서 그러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깨끗하고. 그랬습니까? 활기 넘칩니다. 네. 어쨌든 다행이네요.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참 모시기 힘드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저 이재명 시장님 시간이 되면 제가 안 됐고.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시장님이 시간이 안 됐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스케줄 안 맞아서 방송 출연을 못 했었는데. 네, 한 석 달 걸린 것 네, 같습니다. 석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좀 신혼여행 갔다가 네. 왔는데 보좌관님 전화 와서 자꾸 미뤄서 어떡하지? 언제 할까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할까요? 콜!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전화 왔는데 바로 그냥 수요일 날 녹음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우선 거기 우리 200만 청취자를 자랑하는 EJ 팬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겁나는데요. 200만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출연은 지금 두 번째인데 생각보다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도 생각보다는 큰 것 같고 우리 EJ가 200만인데 앞으로 2,000만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만인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 200만이 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재명이 형 우리 동네 형인데 언제 한번 내가 모셔야 되는데 여러 차례 우리 동네 형 얘기했는데 경북 안동 출신이세요? 네, 종북 안동 아니고 경북 안동. 종북 안동은 아니고 요즘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많이 욕 들어 먹고 계시죠? 요새는 잘 안 해요. 요새는 안 제가 합니까? 그 재판을 해가지고 벌금도 좀 매기고. 그래요. 강력하게 나와야 돼. 손해배상도 했더니 요새는 그 소리 참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뺑뺑 돌리더라고요. 자꾸 우리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저는 그 점은 분명한데요. 규칙을 어기는 데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야 된다. 봐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대개는 규칙을 어기는 거를 용서하는 거를 관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쪽 진영들, 그러니까 좀 깨끗한 쪽이라고 보는데 이쪽이 착하고 깨끗한 쪽은 좀 많이 봐주려고 그래요. 네. 그 상대 쪽은 마구 위반하고 또 그렇죠. 그거 누리고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죠.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이쪽을 욕하고 그래서 이 규칙을 어기는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데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북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끝까지 쫓아가서 제재가 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책임 있는 사회적 영향을 가진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자신을 종북 성향 자치단체장이라고 말한 KBS 전 아나운서 정미홍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 씨의 발언이 백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일 SNS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등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들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규칙을 지켜라. 뭐 규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건 정말 잘하신 것 저는 같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합니다. 그건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보고 낙선한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래서요. 제가 낙선한 다음에 할 거를 미리 정해놨어요. 뭐 하시게요? 손 봐주는 거죠. 이렇게 규칙 어기는 사람들,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래서 이 판 흐리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좀 이렇게 사회 정화 활동이라고 할까. 전모 장군께서 좋아했던 거죠. 그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회정화 활동 좋네요. 정의 실천을 위해서. 정의사이고요. 네, 정의사회구원이죠. 1964년생이세요. 맞죠? 사실은 63년생인데. 호적상? 네, 우리 아버지께서 혹시 저놈 죽나 안 죽나 1년 동안 봤다가 살아남아서 그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64년이 됐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안동 지방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76년생인데. 네. 1년 동안 지켜봤죠. 살아난 사람에서 77년에 신고를 하는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시장 보고 자꾸 사람들이 노안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러세요? 그러게. 아닌데. 이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52밖에 안 됐는데. 네. 무슨 노안? 노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영화 배우랑 비교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아마 비슷한 또래가 영화 배우 뭐 한석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노안처럼 보이지 뭐. 염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동 출신인데 제가 다른 데서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딴 방송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안동이 나는 4대 천왕. 그게 뭐예요? 이태계, 이육사, 이재명,
이동영 이렇게 해서 안동이 나는 아주 훌륭한 말 같네요. 그렇죠? 4대 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엔 좀 이상인데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렇죠? 네. 꼭 나중에 이 4대 천왕 중에 제가 봤을 때 4대 천왕 중에 2명이 대통령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좋아가지고 생각만 해도 기뻐서 말이지. 그렇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장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재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동 스테이션. Yeah. 좋아. 쌀 어떻게 구매하세요? 그냥 마트에서 가격 보고 대충 사는데요. 쌀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브랜드에 따라 디자인이 다르듯 쌀도 품종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탱글탱글 씹는 맛이 다른 아쌀. 청정 임실에서 아버지가 정성껏 농사지은 쌀. 아버지의 쌀, 아쌀. 맛있는 밥은 좋은 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안동 출신하고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남시장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어릴 때 이사한 것입니까? 제가 76년에 초등학교 마치고 이사를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안동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네, 안동은 뭐 흙을 파도 도저히 먹고 살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공장으로 네. 옮기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성남이 당시에 서울의 철거민들 이제 그 산을 파가지고 그냥 쫓아낸 거죠. 반강제 네. 입주시킨 네.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면 먹고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남으로 다 온 가족 이사했습니다. 온 가족 이주를.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안동은 사실 공장이 없어요. 소비도시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도 직업 분포도 보면 반은 공무원이고 반은 장사꾼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살기 어려운 곳인데. 농사꾼도 조금 있겠죠. 네. 그렇고 뭐 공장지대가 없고 이랬으니까. 네.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고. 그래서 공장지대 공단이 있는 어떤 성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가족 그렇습니다. 이주를 네. 하셨는데. 네. 네. 공단 지역인 성남으로 이주를 했음에도 역시 뭐 집안 사정이 어려웠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공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딱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6년간 이제 공장 생활을 했고. 그럼 학업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했죠. 아야. 밤에 이제 검정고시. 학교 정식 학교 다니지 못하시고. 네, 뭐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을 다녔는데 대학은 또 딱 제 시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것 6년간 제가 공장 생활을 했죠. 그래서 고시기에 검정고시를 보셔서 네. 자기 나이 때 대학은 들어가시게 네. 되고. 근데 공장 제가 듣기로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다치시기도 하고 했다던데. 네. 이제 뭐 13살부터 다닌 거니까요. 근데 뭐 온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함석 자르다가 손가락도 다치고. 근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다친 거는 이제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에서 네. 이제 프레스 공으로 일했는데 팔이 끼어가지고 팔이 다 부셔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지체장애인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네. 자세가 좀 삐딱합니다. 쭉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보이는데. 그 눈썰미가 없는 사람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하여튼 다치셔가지고 네. 장애 판정을 받으셨군요. 네, 네. 그러면 대단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우리가 전태일 열사 뭐 사건도 있었지만 네, 네. 근로기준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명목상 존재했었던. 그렇죠. 저는 공장을 다닐 때 검정고시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저도 한번 그 관리자 돼서 공장 노동자들 때려보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공장을 딱 들어가는데요. 그때가 76년도 소위 군사정권 네. 시대 아닙니까? 갔더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부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저 같은 나이에 이제 어린 소년 노동자들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줄을 쫙 세워놓고 빠따를 쳐요. 이유 없이? 네, 이유 없이 이제 군기 잡는다고.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할 때 되면 또 빠따를 쳐서 집으로 보내고 이제 군기 잡는다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맞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나도 관리자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그 관리자를 나름 분석을 했는데 그 관리자가 기껏해 고졸이더라고요. 예. 야, 이거 나 고졸 자격증 받으면 나도 관리자 돼서 안 맞고 때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해서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사실은. 그러면 그 공장에서 관리자를 한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네. 때려 이제 뭐 폭력도 행사하고 했다는데 네, 네. 군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장이 그냥
그냥 이제 당신은 근로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을 통제했는데 몽둥이로 패니까 쉽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법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긴 하지만 당시야 뭐 그런 생각 없었던 거고 마구 두들겨 패도 괜찮고 뭐 저는 가끔씩은 이렇게 왜 검투사 시합하듯이 이 애들끼리 권투 글러브 끼워서 싸움 시켜놓고 또 더 황당한 거는 이제 지는 사람이 그날 일당 다 내고 이제 고참들 아이스크림 사주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건 뭐 완전히 무법천지죠. 네, 좀 무법천지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사고도 여러 차례 당해가지고 저는 팔을 다쳐서 그때 이대로 팔을 다쳐서 팔을 이 들로 메고 한 손으로 일하러 공장을 다녔어요. 그 와중에도 원래는 다치면 70%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당시 법도 그랬죠. 그런데 뭐 전혀 안 줘요.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한 손으로 일하러 출근을 했죠. 몇 시간씩 일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대개는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8시, 10시, 뭐 심하면 새벽 2시. 12시간 이상씩. 네. 뭐 야근 수당, 작업수당 이런 건 당연히 없었을 테고. 뭐 주기는 줬는데 뭐 전혀 안 주진 않고요. 뭐 라면 한 개 주고 뭐. 그러니까 제가 야식이라고 라면 한 개 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인데 네. 제가 그 고무공장을 다닐 때 그게 유행을 했어요. 한 77년 정도? 그 노래가. 네, 그 노래가 유행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이잖아요. 근데 철야 작업을 하면 2시에 끝나요. 2시간 동안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는 그렇죠. 못 가고. 그 시간 동안에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그 공장 친구들하고 노래를 배우는데 그게 이제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라 요새 가끔씩 부릅니다. 잘은 못하는데. 술 한잔 하시면. 네, 술 먹고 승질 날 때 한번.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권이 없는 시대에. 그렇죠. 그 공장 또 어떤 그 산업화에 그냥 내던져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인권 변호사로 간 것도 그때 어떤 경험이나 추억이 네, 계기가 됐을까요? 영향이 아주 컸죠. 저는 이제 81년까지 공장을 다니고 이제 82년에 대학을 갔는데 80년, 81년이 묘하게 그 소위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성남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호남 분들이 참 많았고요. 경상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도 호남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압도적으로 많았죠. 네, 한 70% 이상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대학을 가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장을 다닐 때는 텔레비를 보고 살았잖아요. 텔레비 뭐 전에 듣는 이야기. 그러니까 광주에서 폭도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반역을 해서 뭐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텔레비 화면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처럼 욕을 했죠. 저 죽여야 된다. 빨갱이 새끼들. 새끼는 빼주세요. 네. 아니, 그 사람들 한 말이니까.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저도 같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았던 예를 들면 뭐 산재사고 당하고 피해 보상도 못하고 치료도 받는 과정에 일을 하다 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도 불법이었던 데다가 국가가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거기 더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정말 하찮은 것들을 누려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뺏어갔다. 그리고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총 맞아 죽은 것도 억울한데 폭도로 몰려가지고 숨죽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제가 한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죠.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조종당해서 자기가 아니라 남이 될 수도 있구나. 제가 거기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 먹었고 또 그런 한편으로 역시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돼 간다는 걸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좀 느낀 게 있어서 그때 마음 먹었죠. 세상에 좀 이렇게 기여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의식화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세상을 좀 배웠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의식화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좀 알게 됐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사람이 조종당한 거잖아요. 주체적인 인간이 못 됐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수없이 수십만 수백만이 존재한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마치고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제 성남으로
소위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저 밖에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말씀 참 잘하시죠. 역시 뭐 말로 먹고 사는 양반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소리 좀 절대 안 되는데. 아니 원래 우리 정치인들 인터뷰하면 항상 사전 질문지를 달라 그래요. 근데 이재명 시장 그런 걸 요구를 안 했어. 그거 없어요. 처음이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 아니, 뭐,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 있나 싶었는데, 오늘 오더니 정말 말씀 잘 하시네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아주 청산 뉴스로. 이거 역시 청산 뉴스 별로 안 좋은데. 변호사 출신이었으니까. 변사하고 변호사를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호사를 말 잘한다 생각해요. 네. 근데, 초등학교밖에, 학력을, 졸업 못 했었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시험 쳤는데 대학교 무난히 합격해서 또 사법시험을 합격한 거 보면 공부에 원래 취미가 있었습니까? 소질이 있었습니까? 아유, 저는 누가 자꾸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보고 머리 좋다는 얘기 하세요. 근데 저는 머리 별로 안 좋은 편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안동 제가 3개국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반이 47명인가 졸업했거든요. 우리 학년이. 근데 거기서 제가 졸업할 때 18등인가 19등 했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 했고. 제가 봐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잘하지는 못하셨네요. 근데 제가 좀 독합니다. 아주 독하지요. 생긴 건 안 그렇죠. 네,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그 부잣집 외아들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뭘 하면 아주 정말 집요하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몇 년 만에 다 패스하신 거예요? 중학교는 이제 78년에 이제 합격했고요. 78년 8월에 합격했고 고등학교 과정은 80년 4월에 합격했습니다. 대단히 빨리 하셨네요. 그때도 과락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락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도 그거 다 통과를 하고. 제가 참 운수가 좋은 사람인데요. 중학교 검정고시는 사실은 4개월 만에 합격했는데요. 영어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학원을 딱 등록을 했는데 밤에 이미 영어를 나가버린 거예요. 네. 한 달쯤 늦게 등록을 했거든요. 검정고시 학원. 네. 영어를 이제 포기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40점 이하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거든요. 답이 다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다 찍었죠. 다로? 가, 다다다, 나, 다다다, 다로 다 하긴 좀 그래서 다, 다다다, 라, 다다다 이렇게 했는데 42.5점 맞았어요. 야, 딱 커트라인에 걸렸네요. 딱 한 개, 두 개 넘긴 거죠. 원래 25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때는 사지선다 했으니까. 근데 진짜 운 좋은 거죠. 이런 거 보면 역시 사람이 쇠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뭘 하도 하는 거지. 아유, 참.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기? 18기입니다. 이거 몇 년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28회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이제 18기인데, 이제 87년, 88년을 이제 연수원을 다닌 거죠. 연수원을 다니셨고. 그렇게 해서 89년에 연수원을 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임용을 거부하셨다고. 이건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군사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 같은 일 안 당하고 좀 살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했고요. 근데 판사 검사를 이제 연수원을 다니면서 고민이 많았죠. 네. 노동법 학회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노동 문제 연구도 좀 하고. 근데 그때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구나. 이거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제 자존심 같은 것도 있고요. 일단 판사는 답답해서 못하겠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수는 있는데 너무 피동적이잖아요. 오는 일만 할 수 있고 좀 답답해 보였고 검사는 정말 딱 체질이었는데 정말 제가 딱 체질이 생긴 건 잘하실 것 같네요. 저 특수부 검사나 공안 검사 했으면 아주 잘했을 거라고 누가 체질이라더라고요. 사법연수 이번에 우리 사법연수원 교수님이 너는 딱 검사다. 공안검사 하셔서 빨갱이 때려잡았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네요. 지금쯤 아마 그랬으면 상당한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집요하고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살긴 싫었고요. 소위 군사 독재 정권들의 후예들인데 거기 복무하면서 내 거 잘 챙기는 것보다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로 가셨는데 사법연수원 성적이 안 좋아서 뭐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설마? 그거는 아닌 것 같지는 게 저보다 성적 나빴던 사람들이 판사 검사 다 됐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네, 이거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됩니다. 연수원에 기록 있어요. 있습니까? 네, 이재익 시장이 말이 맞는 걸로. 진짜로
제가 한번 전에는 누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개장사. 네. 이 개장사 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소송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피해배상액이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300만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생떼 쓰는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수임료를 자기 300만 원 배상받았는데 나보고 내가 뭐 100몇십만 원 더 받았다고 과다 수임료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 준비서면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부 못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으면 인격 수양이라도 했어야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의뢰인을 등쳤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 젊을 때니까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법연수는 사실조회 해가지고 증명서 갖다 줬어요. 지독한 사람 맞네요. 자, 이재명 시장 지독한 사람 맞는 걸로. 대충 그렇게 되면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걸 또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자 봐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쓰러져가는 성남을 살려놨겠죠.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네, 다 쓸어가는 성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2006년에 첫 도전하셨어요, 지방선거에서. 네, 뭐 똑 떨어졌죠. 네, 떡 떨어졌죠.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대패. 네. 예, 그냥 진 게 아니고요. 아주 박살이 나게 졌습니다. 전멸. 예, 전멸. 그때는 뭐 열린우리당 자체가 다 네, 전멸했죠. 예, 전멸할 때였는데, 당시가 이제 한나라당은 이대엽 네. 후보였었고, 그분한테 제가 졌죠. 이재명 시장이 7만 8천여 표를 얻었는데, 네. 이대엽 시장이 17만 7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네. 그 10만, 이거 뭐 더블스 카도 아니고 더블스 카로 졌다. 속된 말로 깨구락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대패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패한 건 아무래도 당시 열린우리당 인기가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후보도 또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야권이 갈려졌고. 네, 민주당 후보, 열린우리당 후보, 그 다음에 당시에 민주노동당 후보까지. 민노당 후보까지. 네, 민노당 후보도 10%. 네. 네. 민주당 후보도 11%. 제가 23%인가 뭐 이래 받았을 겁니다. 민노당 후보, 그때 김미 후보였나요? 네. 그분 다 3만 표 넘었을 거예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야권은 갈라지고. 네. 한나라당, 여권은 아마. 합쳐도 졌을 거라는 게. 그렇죠.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대엽 시장, 이분이 영화배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대엽 시장. 네. 이대엽 시장이 영화배우 출신인데 아마 자기는, 레이건의 어떤 레이건을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분 얘기는 뭐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저번 선거죠. 2010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여권이 갈라졌습니다. 이대엽 후보가 또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네. 공천 못 받고 네. 그래서 갈라졌고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수정구 중원구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셨고 네. 분당구에서 졌어요. 분당은 원래 지는 데입니다. 아무래도 부자 동네고 한나라당이 텃밭이라고 하는. 그렇죠. 한나라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도 뭐 좀 비슷하죠.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에서 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험 요인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분당 주민들은 이제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좀 많은 편이고. 네. 제가 이 다녀보면 왜 하필이면 뭐 또 야당이냐 뭐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도 꽤 많은데 결국은 본시가지의 투표율, 분당의 투표율 이런 걸로 결판이 아마 나겠죠. 뭐 저희는 사실은 선거는 아까 무슨 아주 장담한다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태. 1대1로 해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타켓 쏴서 공격하는 게 박원순 이재명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걸 지금 성남 시민이 잘 못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는? 인정하면서도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자치가 아니고 중앙당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대 당 싸움, 대한민국의 이제 권력 문제로 보는 측면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공천 안 하는 게 좋다 현재 상태는 뭐 그런 논란도 있지만 뭐 운명적으로 이제 공천을 서로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잘 하지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는 이제 자부하지요. 이런 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한다. 자부하고 성과도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한 당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결정력이
전체에서 한 60-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는. 네. 그러니까 후보 개개인 면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간판 뒤에 새누리당 간판이냐 그렇습니다. 민주당 빨간색이냐 간판이냐. 파란색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게 그걸 더 본다는 영향을 말씀이죠. 봅니다. 이번에 그런데 아직 우리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공천 이렇게 이제 당원 조사하고 여론 조사 지금 오늘 밤에 하고 하고 있죠. 내일이면 결판 날 텐데 만약에 공천이 철회가 된다면은 새정치연합 간판으로 달고 나가실 테고 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소속으로 다 탈당해서 나가야죠.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그런데 저쪽에서는 1번을 달고 나올 테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5, 6, 7, 8 중에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렇게 된 문제가 사실은 새정치연합 쪽에서 이재명 시장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역 시장에는 프레임이 있지만 또 다른 후보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저번처럼 야권은 표가 확 갈라져 버리는. 그게 제일 위험한 얘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번에도 또 아마 통합진보당에서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낸다고는 하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낼 것 같은데요. 전국에 다 낸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글쎄요. 표를 얼마나 갈라먹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새정치연합의 공천 문제가 하여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네, 저는 이제 시장 선거 자체는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로 크게 차이는 없다. 그건 이재명 시장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런 특수 상황이 좀 있는데 이제 다른 분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다른 이제 특히구청장들 좀 어려울 수 있고 기초 의원들이 아주 완전히 전패하게 됩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자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성은 성남시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남이 의회가 반대하고 시장은 하려고 그러고 맨날 싸워서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34명 중에 2석 차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4석 차이로 벌어졌는데 소위 이숙정 의원 사건 때문에 새누리당 한 명 더 내면서 이제 4석 차이가 되는데 의석수 전체로 10%도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되잖아요. 34석 중에서 4석 차이. 2명 차이죠,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극렬하게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목리 부리고 시민들이 막 수천 명이 쳐들어가서 난리를 쳐도 그냥 속된 말로 막 개기고 이런 판인데 한 3분의 1을 넘겼다. 이러면 시정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개혁을 하려 그래도 밑에서 안 들어주는데 당연히 못하죠. 마찬가지겠죠. 우리 여러분들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뭘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수당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 3분의 1을 넘기면 조례 자체를 다 자기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장 위에 의회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무거나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시키는 대로. 시장은 새정치연합에 이렇게 이재명 시장 딱 이렇게 무소속으로 당선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불구하고 밑에서 다 빨간색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상황. 네. 참 좋은 걸로 결판 나겠죠.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죠. 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하셨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판사를 안 했던 이유도 비슷한 것 같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인권 변호사 하기를 걸었던 것도 그렇고 또 학력 문제도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 대통령 되기 힘들겠다. 이 학력 문제 얼마나 할까? 아니 물론 대학은 나왔지만 DJ나 노무현하고 다른 점은 대학은 나왔다는 거지만 중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짧은. 그렇게 해서 분명히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그래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교류라든가 이런 게 많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사법연수원에 이제 이분이 처음 강연 와서 저희가 노동법 학회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강연을 오셔서 한번 제가 강연을 한번 듣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참 특이하다. 멋있다. 자기 의견이 너무 아주 뚜렷하고요. 담백해요. 그 매력 있잖아요. 사람이 담백하면. 네, 그런 분이었고 그 후에 이제 민변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공식적으로 보고 사적으로는 깊이 인연 미제를 일은 없었고요. 그게 다입니다. 다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도 좀 없지는 않았지만 참 바르게 세상을 사시는구나. 애정이 있구나.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랬는데 주관이 뚜렷한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요 공격을 많이 받아. 맞습니다. 그렇죠? 타협을 잘 안 하니까. 이 시장님도 공격 많이 받으시죠 여러 군데에서. 저는 온 동네가 적이죠.
오늘 국정원이 머리 할 일이면 저까지 뭐 뒤지고 청와대도 그 어디 한국경제 보도된 게 있는데 40페이지짜리 이재명 쫓아내기 보고서 만들었죠. 2011년에 석 달 뭐 가까이 내사했다 그러고요. 이재명을 어떻게 내쫓냐? 부정비리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주민 소환 운동을 해서 내쫓자. 뭐 이런 그 방법을 동원해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계속 그런 움직임이 했었고. 네. 야, 이렇게 적이 많은 사람이랑 엮이면 불똥 튀는데 좀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작가님도 좀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 형 이런 얘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2008년 총선에서 성남 분당구 출마하셨죠. 네. 떨어졌어요? 그건 뭐 당연히 떨어지죠. 네. 당연히 떨어진 왜 민주당에서 사지로 내몬 겁니까? 이제 그 뭐 사지라기보다는요. 이제 제가 이제 중원구라고 하는 좀 괜찮은 지역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경선 졌습니까? 떨어졌는데 그때 누구 진성준 의원인가 누구죠? 네. 조성준. 조성준 의원이군요. 네. 결국 뭐 본선도 서로 다 떨어졌고요. 그때 이제 분당구에 후보가 없으니까 의무방어전을 하라고 당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경질 나서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러다가 선수도 없는데 하자고 그래서 그냥 눈물 머금고 분당에 출마했죠. 떨어질 줄 뻔하고.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요 도움이 됐어요. 도움 됐습니까? 인지도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럼 3번 선거에서 2번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성적은 좋지 않네요. 3전 2패 1승 2패네요. 예. 근데 이 인권 변호사 갑자기 정치권으로 간 계기가 있습니까? 그냥 인권 변호사 쭉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 쭉 해도 뭐 삶을 바꿀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신대로 좀 가난한 사람들, 좀 소외된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정치인으로 변신한 계기는? 정치인 되기로 한 거는요. 이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제가 날짜를 기억하죠. 주민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하실에서 제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시립의료원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를 담당한 시립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의회에서 날치기로 폐기되는 현장에 있었고 제가 또 공동대표였는데 그때는 성남입니까 그때도? 성남에 네, 제가 변호사 하면서 이제 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런 걸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만든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가 딱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의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새누리당이 물론 당연히 많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또 한성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평생 배운 욕을 다 하는 바람에 그리고 막 같이 있던 방청객들 막 울분에 처하니까 막 이렇게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뭐 명패 걷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공무집행방해 무슨 뭐 공용물 손괴 이런 뭐 중범죄로 걸린 거예요. 제가 또 책임자고 그래서 이제 구속되게 생겨 도망을 갔다가 지하실에 이제 지하 기도실에 숨어 있었죠. 저는 수배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시장을 하자. 그냥 시장해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이제 그때 다짐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열린우리당 그 시절이고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당에 이제 충성을 해서 충성서약하고 그 다음에 돈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되면은 다시 본전찬이라고 도둑질하고 공천 받느라고 충성서약했으니까 그 이행하느라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시스템이어서 제가 정치할 필요를 느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되면 도둑놈 되는 거고 떨어지면 패가망신하는 걸 미쳤다고 합니까? 이거 미쳤다고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욕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돈 안 들고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본전은 돌려주고 소위 선거 공영제 그다음에 공천 받느라고 어디 가서 새벽에 줄 쓸 필요 없고 소위 이제 기간 당원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믿고 이렇다면은 내가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있으면 제가 시장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인 수단이 있다면 사회 기여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더 효율적인 수단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그럼 이렇게 봐도 됩니까? 시민운동가로서의 한계를 좀 봤다. 한계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수단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뭘 할까? 가장 좋은 활용 수단이 뭘까? 제가 보니까 가장 활동적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해서 인권 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변호사 인권 운동보다는 소위 시민 운동이 더
효율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박원순 시장께서 참여연대 만들 때 딱 그 시점에 저는 성남에 짜고 한 건 아니에요. 딱 시점이 그랬죠. 성남에서 성남 시민 모임 이런 거 만들어서 활동했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참여정부 출범하고 또 제도도 바뀌고 그리고 이게 도저히 밖에서 해봐야 이거 잔소리가 좀 끝이 없다. 근데 길이 있겠다 싶어서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출마해서 알겠습니다. 떨어져 비지. 떨어졌죠. 다음은 잘 될 것 같죠. 네, 뭐 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세상을 바꾸려면 일단은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시민운동가로서의 성남시 의료원 네. 건립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결국 성남시 의료원 건립하셨어요. 지금 하고 한참 공사하고 지금 있죠. 막 공사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울분을 쌓아가지고 네. 내가 이거 한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시장에 앞에 결국 그래서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시립병원 관련해서 2번 울었는데요. 한 번은 아까 그 날치기 해가지고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가 폐기되는 날 제가 그저 대성 통곡 한 일이 있습니다. 요새 트위터에 좀 돌아다녀요 그 사진이. 어디서 누가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한 번 울었고요. 제가 착공 발파 버튼 누르면서 진짜 또 한 번 더 울었죠. 다시 한 번 울고 네. 그때 생각이 또 나셔가지고 네, 후대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그럼 완공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 의료원은? 2017년에 이제 완공돼서 병원 개원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이죠. 그러나 성남 시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그 돈을 벌기 위한 민영 이런 병원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개원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없애버린 진주의료원하고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금을 내는 이유는요.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이 시장 경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공 서비스죠. 그게 공공 서비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는 건 적자죠. 써서 잘 없애야 돼요. 잘 써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돈 남기려고 하는 건 기업이 하는 일이죠. 성남시 의료원도 일단은 뭐 흑자 날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흑자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 흑자 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써서 잘 운영해야 되는 건데 이 반대 논리가 그거예요. 왜 그리 큰 돈을 들여서 짓느냐. 두 번째 왜 몇십억씩 적자를 내느냐.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했죠.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만드는 데는 수백 수천억을 들이고 연간 수백억의 소위 적자, 재정 투자를 하는 데는 말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는 왜 돈을 대면 안 되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렇죠. 이러면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좀 더 가면 또 잊어버려. 돈벌이다 이거예요. 네, 결국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느냐 공공 서비스로 보느냐. 그 결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 홍준표 지사 꼭 이 방송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 진주 의료원 생각하면 또 김두관 지사가 또 원망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왜 가두셔가지고 참. 그 아까 선거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네. 3번 나가셔서 2번 떨어졌고 네. 아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 그래요. DJ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지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되려면요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지시고 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거는 괴롭긴 한데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유명한 미국 정치인이 그랬는데 자기는 강요를 낙선해보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낙선을 해봐야 국민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쉽게 당선된 사람들은요 대중들을 우습게 알아요.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저 경상도에서는 뭐 하나라도 공천 안 받으면 그냥 바로 당선했는데. 그러니까 그 싸가지가 이런 얘기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전국구 방송에서는 뭐 삐 처리하고 우리는 삐 안 합니다. 바로 그냥 개 쌍욕을 그냥 내보냅니다. 그게 우리 방송의 특성이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그래, 그 지금 뭐 많이 떨어져 봐야 큰 정치인이 된다 그랬는데 정당이 사실은 정당의 목적이 사실 집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창출이고. 근데 정치인의 목적이랄까요? 끝에 결국은 저는 대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뭐 야망이 없으면은 뭐 정치는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장님 혹시 그런 저는 대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 저는 이제 제 삶을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결정을 하고 사는데 죽을 때쯤 돼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뭐 쪽팔리진 않았네. 뭐 재밌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좀 잘 쓰고 싶어요. 제가 가진 이 유한한 시간, 나의 능력을 가장 유용한 수단을 만드는데 그래서 판검사 중에서도 변호사 중에 변호사 선택했고요. 또 시민운동 하다가 아니 기왕이면은 시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성남은 불교부 단체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 하고 소위 좀 심하게 부딪혀도 저를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의회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이때 PPL 좀 해야지. 네네. 하십시오. 제 제목이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이런 겁니다. 저는 꼭 대가리를 잡아야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꼬리를 잡아도 언제든 몸통을 흔들 수가 있다. 작은 모범적인 일들을 통해서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법연수 마치고 지역을 선정할 때 그때 몇 사람끼리 우리가 결의한 게 있어요. 동네로 가자. 지방으로 가자. 한 동네씩만 맞자. 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저희가 결의하고 약속했는데 실제 저는 그거 지키고 있는 중이고 시장을 잘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지금도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 저보다 높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좀 버릇 없을 수도 있어요. 볼 때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시장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서울이나 성남이 시장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대로 바뀌면 정말 이 나라가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렇죠.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간단하게. 혹시 우리 이 작가님 다니시면서 이 도로 복구 엉터리로 해가지고 덜커덕 하는 거 겪으시죠? 많죠. 아니, 그거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복구하는데 돈이 얼마 더 들겠어요. 그 몇 푼 아끼려고 사실 그렇게 방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해야 될 공무원들이 사실 놔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도로를 굴착했다가 복구하는 걸 부실하게 해놓은 데는 담당 업체를 불러다가 다시 공사를 시킨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와서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크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지을 때 깨끗하게 해야죠. 한 2, 3만 원 아끼려도 수십만 원 날리는 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이 지시를 한 사실이 바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남에 싹 없어졌어요. 덜커덕 이거 없어졌죠. 딱 한마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관심으로. 그럼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요. 그 자리를 지나가는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아침에 출근 전에 퇴근할 때 매일 덜커덕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1년 44칠 내내. 이걸 딱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작은 투자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죠. 요건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잘못하면 100만 명이 피해를 본다. 성남시장이 조금 잘못하면 100만 명이 피해를 보고요. 조금 잘하면 100만 명이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요 작은 예도 그런데 해먹기로 하면은 또는 망치기로 하면 얼마나 크게 망치시겠어요. 제가 자랑 삼아 하는 말씀을 더 드리면요. 제가 취임을 하고 나니까 전임 시장이 깔아놓은 이제 외상, 부채, 비공식 부채 7,285억이었어요. 많은 똥을 싸놓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산보다 7,285억을 더 쓰셨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현금으로 갚은 것만요 4,572억이거든요. 요 차이가 집행액의 차이가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수입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남 시민들이 사는 데는 더 나아졌죠. 그거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1조 몇천억인데 무슨 도로 넓히는데 메타당 2억씩 들여가지고 3,100억 날렸고 무슨 조그만한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 그러면서 6,270억을 갖다 쏟아부었고요.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썼구만. 시청 좀 멋있게 지는데 3,400억.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조 몇천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데 쓴 거죠. 결국은 이 정치인들이 특히 집행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요. 저는 큰 변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자님도 이번에 뭐 재선을 하시면
사실 4년 한 번 갖고 모자라거든요. 사실 네. 모자라니까 최선하시면 나머지 4년 이제 성남을 가꾸는데 많이 애써주시고 혹 떨어지시면 혹 떨어지시면 제가 봤을 땐 다음 총선 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번 출마하세요. 안동이에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웃음지? 아니 이거 새정치연합 간판으로 경남 뭐 부산 경남은 지금 뭐 그런 전례가 있지만 아직 경북은 대구 경북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살아도 온 사람이. 김중건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하면서 실세라고 고향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16표 차고 떨어졌어요. 울산인가 그러죠? 울진 봉화 울진. 정말 아깝게 떨어졌거든. 근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뽑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안동의 특성상 그 힘센 정치인 향수가 있거든요. 권정달 씨 옛날 했던 네네. 그런 향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안동 국회의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와서 새정치연합 간판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정말 개선 장군처럼 새정치연합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뭐 바로 아주 큰 대로가 하여튼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꼬시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아까 뭐 제가 원래 시간을 따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전임 시장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하셨죠. 네. 그거를 또 뭐 어떤 데서는 쇼다 이재명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일부러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거 모라토리엄 빚 네. 갚았죠 다. 다 갚은 건 아니고 아니고, 충분히 갚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로 전환하고 정리를 다 끝낸 겁니다. 그럼 이 국복을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보한 비법이라든가 그런데 그 와중에 빚 갚는 와중에 또 복지 예산을 더 늘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었던 거지? 쓸데없이 낭비되는 거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4,572억 그러니까 연평균 한 1,400억씩 갚은 거 아닙니까? 이 돈을 갚았는데 결국은 이 돈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쓸 때 네. 딴 데 안 쓰고 빚 갚은 겁니다. 그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큰 거는 토목 예산. 그러니까 뭐 줄이고. 쓸데없는 뭐 좀 급하지 않는 이런 건축 토목 이런 예산 많이 줄이고요. 아마 성남 시민들은 시에서 연말에 보도블록 쓸데없이 막 가락지는 거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취임한 후로. 겨울에 막 더럽게 양배추 심어놔가지고 왜 눈 내리고 나면 양배추 더럽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고 도로 뭐 깨끗하게 다시 재포장하는 이런 것도 거의 구경을 못했을 텐데 물론 뭐 대리석 깔고 나무 심는 건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아낀 것도 있고 또 큰 급하지 않는 공사들 다 연기하고 또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서 갚은 거죠. 낭비는 안 하고 네. 정말 써야 될 복지 같은 데는 오히려 네. 돈을 조금 더 투자하시고 그리고 시유지 있던 것들을 이제 업무용지로 바꿔서 기업한테 팔면은 이제 기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도 돈이 늘어나고 나오니까. 세금도 늘고 재정도 그렇죠. 늘어나고 동네 밥도 한 그릇 사 먹으니까 소위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사업들도 몇 개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우리 민주진영,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진영의 네. 시장들이 참 고생하고 있어요. 보면 오세훈 시장 벌려놓은 거 지금 네. 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고 네. 안상수 시장이 망쳐놓은 것도 지금 송 인천에서 시장, 네. 송 시장이 또 하고 있고. 그죠? 또 이제 이대엽 시장이 그랬던 거 네. 이재명 시장이 하고 있고. 얘는 YS는 나라를 절단했는데 이걸 또 DJ가 와서 또 그거 다 메꿨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도 좀 먼저 해봅시다. 뒤처리 좀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깨끗하게 우리가 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이제 운명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서글픈 운명인데 예를 들면요. 다수 국민 대중들을 상대로 이제 온갖 그 사기와 그 다음에 이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집단하고 네. 세상이 좀 잘 돼봐야지, 잘해야지, 공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집단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이길까요? 반칙 서슴지 않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악질적으로 극악스럽게 덤비는 집단하고 착해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뭐 내보다는 세상 잘 돼야지 그리고 규칙 지키고 예의 갖추고 그럼 후한 무치 안 하고 진짜로 이런 집단들이 경쟁을 할 때 과연 누가 이길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심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최근에도 어떤 느낌을 갖냐면 뭐 누구라고 안 하는데 뭐 속에 찔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모일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안 지킨다고 뻔뻔스럽게 선언을 해버렸어. 네.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죽어라. 그 약속 못 지키게 방해했어.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됐네 하니까 너 왜 약속 안 지켜?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너 왜 왔다 갔다 했어? 그 뭐 우리처럼 뻔뻔스럽게 한마디로 획 돌아섰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 정도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럴 때는 한편 좌절감 같은 걸 느낍니다. 비애도 느끼고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건 뭐 정치인이니까 그래도 믿어야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 문제 같은데요. 이거 우리 10대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네. 이 나라에 살면서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정정당당하게 사는 거하고 조금 비겁하게 사는 거하고 어떤 게 잘 사는 사는가. 그 10대 청소년 중에 10명 중 7명이 비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린 성공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거를 지금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심각합니다. 사실은 한 사회가 이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야말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사실은 문화거든요. 물적 토대가 아니라 문화로 이제 결판이 나는데 모든 사람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변칙, 반칙해야 잘 살아. 줄 잘 지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희망이 있고요. 그래야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새치기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반칙할까? 눈치만 보고 눈만 떼글떼글 굴리는 사람이 대다수인 사회가 발전합니까? 그거 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정말 현재 상태요. 위험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산업화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사놓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몇 배로 재산이 뛰어오르는데 뭐 땀을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뭐 인정되지 않고. 그렇죠. 후한무치한 사람이 남들 보고 후한무치라고 욕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트위터에도 그래서 놨어요. 후한무치가 뭔 뜻이더라? 다시 성남 이야기로 좀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호화청사 문제도 있었고요. 그게 네. 뭐 가장 이슈가 됐었죠.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큰 돈을 네, 들여가지고 그것도 비효율적으로 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도 뭐 더워 죽고 얼어 죽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뇌물 받은 사건도 있었어요 당시에. 네. 이대엽 시장 시절에 또 뭐 말도 안 21세기에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메가매직 같은 네. 것도 있었고 뭐 정말 성남시에서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마구마구 터졌는데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차근차근 들어보는 시간을 조금 쉬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 미소 짓지만 커다란 콧눈에 가득 보이는 물고에 자청과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맘 내 몸
바람만 소리내어 내 머리를 흩날리는 네가 멀리 떠난 후 나는 저 외로움을 알았네. 눈물을 감추려고 먼 하늘만 바라보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맘 내 몸 예전에는 너와 다정 새로운 친구만 알았네. 네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마주 말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테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맘 내 몸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노래 한 곡 들었고 지금 막간에 쉬는 시간에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쓴 책을 교환하는 교환식을 가졌습니다. 시장님으로서 아마 영광이지 않을까. 이 베스트셀러 작가하고 이렇게 책을 교환한다는 것은 제가 가무파입니다. 그럼 그렇죠. 이번에 쓰신 책이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아까 말씀하신 얼마 전에 발간하신 저한테 주신 책이 아직 초판 1세다. 그렇군요.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재명 시장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성남시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화청사 문제 아까 얘기하다 중단됐는데 이 화청사 문제가 계속 시끄러워서 이거 처음에 팔려고 하셨죠? 근데 원래 이제 책을 팔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좀 잘 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청사들 팔든지 뭐 다시 짓든지 부시든지 해라 이런 발언을 한 데 있어요. 아차 기회다. 제가 원래 기회를 잡는 데 좀 능한 편입니다. 기회다. 지금 있는 시청 부지가 21,000평인데 건물은 가격이 뭐 가치가 없고요. 21,000평인데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업무 상업 용지로 바꿔서 팔면은 대개 한 평당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5, 6천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 길 맞은편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 시유지가 한 5만 평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 옮겨서 거기다 짓고 시청을 그쪽으로 옮기고 네, 길 건너로 옮겨서 한 1,000억 들여서 검소하게 또 크게 짓고 나면 한 4, 5천억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팔라고 그러니까 팔자. 건물이 아니고 땅을.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남시 재원을 한 4, 5천억 마련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하고 협의도 좀 했었어요. 했는데 결국 얘기가 너무 이익이 크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똑같이 요구하면 어떡하냐. 그 해결 방안을 가져와라. 그 얘기하다가 지금 뭐 말아버렸죠. 지금은 많이 쓰고 있고요. 하루에 한 1,000명 가까이 이용하니까 비싼 거는 많이 쓰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쓴다고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청을 이제 시민들 이용 공간으로 많이 전환했죠.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네, 문화공간, 북카페, 애들 맡기는데 뭐 놀이공간, 그다음에 뭐 체력 단련실 이런 거 공개하고 회의실, 뭐 강당 이런 거 많으니까 성남의 모든 행사는 다 무상으로 시에서 와서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아진 거죠.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이 말씀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많이 써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옮기면 좋겠다.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 갖고는 계시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워진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폭파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쓰자.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남 시민들 생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뭘 파냐. 그냥 쓰자. 이런 여론이 훨씬 많아졌어요. 개방한 거네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시청 자체를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그래요. 뭐 이게 그런데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청사 문제를 어떤 나라에서는 뭐 비즈니스 호텔 값싼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뭐 아마 그건 뭐 이 시장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겠죠. 성남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유쾌하고 가장 편하고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가면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가끔 인라인 스케이트 그 1층에 홀에 들어와서 막 타고 놀고 뭐 저는 너무 좋아하죠. 그럼 뭐 요즘 같은 날씨 좋고 하면은 뭐 여름 되면은 이제 시청 안에 텐트 치고 뭐 살기도 좋네요.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공 풀을 좀 만들어서 이제 어린애들 여름에 좋네요. 뭐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씩 내려가서 스킨십도 하고 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애들 만나서 애들하고 농담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 뭐 시장실을 뭐 애들 초등학생 애들한테 뭐 견학도 시키고 하신다고? 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고요. 뭐 유치원생, 뭐 요즘은 또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놀러 와서 제 책상 앉아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그럼 너 딱 오픈했으니까 뭐 비밀 금고 이런 건 없겠네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서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시청을 이제 개방을 해놓으니까 이제 얼씨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장 만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시장 만나자고 막 데모하러 왔는데 2층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바로 만들어 놓으니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했죠. 경찰서장이 관할 경찰서장이 저한테 2층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빨리 원래 있던 9층으로 가라. 9층에 원래 이제 시장실은 이제 전용 엘리베이터였고요. 완전 밀봉된 구역에 정말 전만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이 쓰게 하거나 2층에 그냥 간소하게 있겠다 했더니 서장이 저한테 막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시장실이 점거를 당하면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를 당한다. 그런 내부 규정이 있답니다. 큰일 나니까 제발 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점거 절대 안 당한다 내가. 어떻게 안 당하냐 그래서.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점거라고 하는 게 법률상 싫은데 강제로 눌러하는 걸 점거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키 줘버리고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이러면 점거가 아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쳐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주무시고 가실래요? 그런데 그래서 막 피켓 쓰고 막 그러길래 저희가 키 주고 그냥 다 퇴근했어요.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밤 10시 되니까 가버리셨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내가 올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막 막아주고, 막고, 막 밀고 땡겨 해야 재밌는데. 그냥 키 주고 다 퇴근을 해버리니까.
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시장실은 아무 때나 막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사진 찍어도 되고요. 그게 근데 뭐 정말 민원 가지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많은데 총량은 엄청 줄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고 안 되고를 분명하게 한다. 얘기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100명이 백날 꽹가리 치면서 하는 얘기하고 이메일에다 간단히 쓴 거하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지 시장과의 친소관계 또는 숫자, 목소리의 크기 이런 걸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정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요. 뭐 얼굴 쳐다보면서 좀 얼굴 뻘개지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검토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사실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대중을 속이잖아요. 네. 제가 그걸 안 하죠.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섭섭하긴 한데 결국은 다 좋아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포기하고. 그래서 뭐 트위터로 민원을 올려도 해결해 줄 건 바로 해결해 준다고. 그럼요. 뭐 2-3시간 안에 다 해결되고. 그래요. 그래서 쳐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낭비. 친인척이 뭘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고. 안 들어줘가지고 좀 화난 분도 계시고.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뇌물 사건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전에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승진시킬 때 돈 받고 승진시키고 또 뭐 시가 매간 매직이네요. 네, 그 매간 매직이죠. 뭐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6급은 3천, 뭐 5급은 5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뭐 시장 가까운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 승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승진 안 되면 되돌려주고. 그러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일어났단 말입니까?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근데 일하는 사람을 중용해주고 친소관계나 뭐 그런 걸로 결정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이요. 윗물이 맑으면 진짜 아랫물이 맑거든요. 시장이 뭘 원하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걸 몇 번 보여주면요. 다 그리 따라갑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건 없으시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했죠. 이제 승진 심사를 할 때 논술고사도 좀 보고요. 진짜 능력을 한번 보자. 그다음에 같은 동료들 소위 이제 다면 평가 의견을 저희가 다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일할 사람을 제가 뽑도록 실제로 하고요. 뭐 제가 뭐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 꽤 뭐 돈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만두면 변호사에서 돈 벌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거죠. 한 2-3년 이렇게 지나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실제 써주는구나. 그럼 이제는 뭐 돈 가지고 뭐 벼슬을 사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고요. 제가 좀 섭섭한 게 하다못해 뭐 명절 또 뭐 제 생일 이럴 때 아니 넥타이 한 개도 안 사주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또 섭섭하긴 하네요. 그러면서 그런 거 이재명한테 줬다가 바로 찍히면 안 돼. 바로 찍히면 네. 실제로 뭐 제가 취임 직후에는 봉투 뭐 이런 가져온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가 때 되면 뭐 돈 모아가지고 가져오고 해서 그건 다 돌려줬죠. 관행으로 해왔던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근절시켜버렸죠. 근절시켰죠. 그래서 국장들이 돈을 모아 처음에 오길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뻔하잖아요. 자기가 뭐 집에서 돈 가져온 거 아니거든요. 보나마나 과장들한테 거둔 거거든요. 또 과장들은 팀장들한테 거둔 거고 팀장들은 업자한테 거둔 거고 뭐 뻔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실제는 요새는 안 합니다. 그럼 시장님 봤을 때 이 문제가 성남시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다른 시군구에서도 뭐 드러나지만 꽤 않았을 뿐이지. 있겠지요. 꽤 있는데 결국은 최고 책임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는 사람 실제로는 좀 제가 안 좋게 보거든요. 청탁하는 사람 실제 불이익 주고 이러니까 인사 청탁도 없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네요. 시민들 평가도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요즘 바뀌었습니다. 불신해서 이제 바뀌었다. 이런 것 때문이니까 시장실에 CCTV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은 이제 CCTV가 거의 기능을 못하죠. 뭐 아무나 들락날락 해버리니까. 근데 처음에 CCTV를 설치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거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까? 제가 투명하게 시정하겠다. 사실은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했죠. 안 했는데 자꾸 뭘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절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한명숙 총리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취임 직후에. 그게 의자가 돈을 받았냐고. 의사한테 돈. 근데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안 받아도 이게 엮일 수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수사 기법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건설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회사를 조사하면 다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라고 하는 게 개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문화가. 그러니까 뭐 돈 빼다 쓰고 뭐 당연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다 모으면 그 횡령 배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보고 네가 처벌받을래? 누구 하나 준 거 풀어주면 봐줄게.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수사하거든요. 제가 변호사니까. 근데 어느 날 한명숙 총리 재판을 보면 제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진짜로 이 봉투, 두반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돌려줬죠.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그 양반이 어느 날 잡혀가지고 제가 이재명 시장을 만나서 어느 날 얼마 줬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 200~300만 원 보통 뭐 이런 거 들고 오는데 1,000만 원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났고 또 돈 공짜로 안 주거든요. 뭔가 성남시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준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돌려줬거든요. 그 자리에서. 받은 것까지는 사실이잖아요. 인정해야지. 근데 돌려준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증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CCTV를 세상의 사람들한테 보라고. 나 찍어 놓으니까 덮어 씌울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사실은 CCTV를 다루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뇌물 사건은 이게 증거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준 사람이 줬다는 거죠. 줬다는 사람이 증언만 있으면 바로 그냥 처벌할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면 현장 실제로 내가 만났고 내가 받았잖아요. 다음에 돌려줬잖아요. 어떤 분은 책에 끼워주더라고요. 봉투를 보니까 책이 두툼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봉투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돌려줬는데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났고 관계가 있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날 줬고 근데 그걸 300이냐 500이냐 증명할 길이 없고 1,000만 원이냐. 내가 돌려줬다는 건 나밖에 없고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면 그때 그냥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증거가 없잖아요. 꼼짝없이 가는 거죠. 또 뭐 여론 재판 마녀사장 재판하면 뭐 그냥 언론에서 매장당한 버리니까 끝이죠.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쉽지도 않아요. 무죄 판결 받는 거. 쭉 끌다가 사람들 내리 속에는 그냥 받았는 걸로 심어져 있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방어용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잘하셨네요. 어쨌든 이 CCTV 설치했으니까 뭐 클린턴 같은 사건은 안 일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 했는데 클린턴 루이스키 같은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다음에 그게 보도가 된 다음에요. 실제로 그런 시도 자체가 거의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면담 요청이 확 줄었어요. 뭘 그리 시장 만나서 5분만 얘기하자, 전화 한번 하자, 잠깐만 보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책이 한 권 될 정도로 많았는데 그거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가봐야 소용없다. 가봐야 소용없다.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원래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던 과거의 이야기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소금 먹은 놈이 물 찾는다고. 그렇습니다. 갖다 주면 뭐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게 뭐 우리 구조적 문제인데 이게 다 이제 좀 인식의 전환으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변칙을 쓰고 이런 것들을 너 하지 마라고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걸 말리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공무원인 거죠. 근데 그 의무를 버리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나라에 녹을 받고 일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인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을 의무로 부여하고 그 대가로 그렇죠. 보수를 주고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건 그게 진짜 나쁜 거죠. 저는 업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걸 못 지키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EJ를 제가 안 하게 되면 이 시장님한테 인사청탁 좀 해서 뭐 좀 한 자리 얻으려 할 때 안 되겠네요. 그거. 거의 틀렸다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스포츠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해체 위기 몰렸던
그 통일교에서 성남이라를 손 놔버려가지고 네. 성남이라 갈 곳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안산에서 뭐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성남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갖고 가게 됩니다. 네. 이제 성남시에서 인수를 했었죠. 네. 이제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 모양입니다. 나아졌죠. 근데 참 타이밍이 좋았어요. 원래는 이제 올해까지도 계속 부채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최소 꼭 필요한 부채 청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재정이 정상화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마침 작년에 또 이제 올해부터 1화가 재정 지원 중단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인데 시점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맞아떨어져서 시가 약 37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제 1화 축구단을 무상으로 저희가 인수했고 연간 운영비가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들 텐데 그거를 저희 시가 부담할 여력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오늘도 뭐 박종환 감독께서 울산 팀 1대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수원도 강호라고 하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이상하게 또 약한 데는 좀 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박종환 감독이나 우리 FC 그 선수들이 시장 그러니까 구단주 성격을 닮았나? 센 데 가서는 꼭 이기고 약한 데는 꼭 져요. 또 이런 데서도 깔때기를 쳐.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스코어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는 이게 이제 스포츠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축구단을 인수해서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특히 성남시는 이제 서울의 철거민들을 수용하려고 만들었던 철거민 도시 본시가지. 네. 그다음에 강남 뭐 이런 중상류층의 이제 주택 수요를 충족하려고 만든 분당 판교 이게 극명하게 갈라져 있거든요. 격차가 생활 수준의 격차, 그다음에 소득 수준, 또 지역의 기반 시설이나 이 생활 환경의 격차가 우리나라의 소위 영호남의 차이만큼 감정의 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 근저에는 본시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앞마당에 집 지어가지고 잘 산다고 우리를 갈시하냐 그러고 분당 판교 이쪽 신시가지 주민들은 야 우리가 세금 많이 내는데 그저 본시가지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냐 따로 살자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어려움과 같지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하나의 목소리로 환호할 때가 언제입니까?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영호남이 하나 된 것처럼. 빨간색 입고 그냥 대한민국 외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환호하고 슬퍼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의 기능을 하는 축구단. 그게 갈등 치유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는 기초단체지만 광역시도와 거의 어깨를 그렇죠. 겨누는 뭐 인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이긴 한데 이것들을 성남 FC를 통해서 알릴 수 있죠. 홍보 효과, 갈등 치유, 통합의 효과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저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거 알고 오셨어요?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준비된 대답이냐 이렇게 다 갈 수가. 그런가요? 대단하십니다. 뭐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박종환 감독을 임명할 때 조금 그래도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박종환 감독 하면 또 스파르타식 축구. 이제 박종환 축구는 끝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시장님께서 감독을 뭐 임명하는데 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그런 거 당연하지. 제가 임명했으니까. 제가 선발했죠. 박종환식 축구를 좋아합니까? 저는 축구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우리 박종환 감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 팬들한테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량을 전 존중해요. 그러니까 비싼 선수 데려다가 뭐 우승 많이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분이 옛날 청소년 팀 가지고 무슨 청소년 대회 4강 할 때 그 사실은 뛰어난 선수를 모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역량, 지휘 역량
훈련시키고 조직하는 역량이 저는 우리나라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박종 감독 천안이라 그 신생팀 갖고도 3연패씩 하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 데리고 그럼요. 실력 내는 그런 거 뛰어난 사람이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뭐 또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제가 강경한 거는 그분의 역량.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분이 성격이 좀 까칠하세요. 네. 이렇게 들으면 박종 감독이 화내실라나. 근데 이분이 부정부패 이런 거 좀 안 하시고요. 정말로 일 자체 이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성남 축구단 선수들이 뭐 그렇게 평판 자체가 아주 뭐 우수한 팀은 아닌데 오늘도 이제 울산 이겼고 또 얼마 전에 수원도 이겼고 했는데 정말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주환 감독이 축구계에선 대표적인 비주류인데. 비주류죠. 저 비주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좋아하시는 것 같아.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예를 들면 이제 뭐 좋은 선수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학벌, 좋은 인연 가지고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성남에서는 주류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비주류인데 성남에서 주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는 성공한 것 같아요. 비주류가 인정받는 건요 실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믿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도 비주류인데 실력 때문에 인정받은 건 국민들한테 성남 시민들한테.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 스포츠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안현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안현수가 이재명 때문에 러시아로 쫓겨났다. 우리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네. 하신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변모 씨 열심히 이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안현수가 국가대표 하려고 국적 바꿨지 성남 직장 잃어가지고 러시아 갔겠습니까? 안현수 선수는 국내에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데가 있죠. 팀이 성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선수니까 누구나 이제 탐내고 또 데려가려고 하고 저희도 2억인가 이게 스카우트 주고 데려온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해 12월에 이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고 제가 12월에 이제 해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성남에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안현수 부친의 인터뷰를 보면 성남시청에 안현수 선수가 재직하고 있을 때 이미 러시아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국적을 바꿔서 그 나라의 국가대표로 가기로 결정한다고 하는 게 몇 달 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체하고 난 다음 한 6개월 후에 러시아로 이제 가버렸는데 이게 주민등록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집 이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몇 달 안에 국적을 바꾸고 그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기로 협의가 끝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현수 부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팀 해체 결정하기 전에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을 나가려고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니까 러시아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때문에 안현수가 러시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흠집 내기 이재명.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스피커가 크니까 저는 스피커 조만하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크다고 그렇게 사람 괄시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의원이고 그런 사람이 한번 대표가 아니라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빵 하고 얘기해주면 언론사에 다 받아 쓸 테고.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그게 아니야라고 말한 거는 저기 숨겨져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거기서 이재명이가 이런 소리 했다고 이상한 소리 쓰고. 그런데 빙상연맹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게 성남시가 그렇죠. 국가대표 관리하는 데입니까?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남시청에서 쇼트트랙 팀을 해체한 것은 쇼트트랙뿐만이 아니고 13팀을 해체했습니다. 역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인수한 부채가 7,285억인데 그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소위 직장운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기체전 준비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선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운영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 팀들을 좀 해체하고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해체하고 나면 연간 60억. 그러니까 저희가 3년 하다가 올해는 또 팀을 새로 창단했습니다. 여러 개 되면 창단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죠.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빚은 갚아야 되고 아니면 부도인데 급하지 않은 걸 정리하고 단
우리가 이 부채 문제 정리하면 다시 재창단한다. 그때까지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그때 같이 사실 눈물 같이 흘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직장을 잃고 온 가족의 생계를 잃는데 그렇죠. 누가 좋았겠습니까? 그분들 월급이 일단 성남시 돈으로 지급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뭐 선수들 와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해고를 당하는 건데 내가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던 인권 변호사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되고 그러나 또 돈 쓸 때는 또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들이 한 명이 연간 5, 6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지금 그룹홈 그 부모 없는 소위 고아지요.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비가 새고 밥도 제대로 못 해 먹는데 그런데 시설 개선해 주는데 1억 6천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3명 정도 인건비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줄여야 되냐. 라고 제가 설득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요거를 싹 각색을 해가지고 뭐 인권 변호사인데 무슨 너희 자르겠다 그랬다든가 뭐 한 명 하면 애들 3명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 기사를 쓴 겁니다. 언론에서. 동아일보가 그렇게 썼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 계산이 나오냐. 아니 6천만 원 선수 하나를 없애면 애 3명한테 월급을 200만 원씩 주느냐. 2천만 원씩 주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하도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제가 무시했거든요. 뭐 언론이라고 하는 게 뭐 소설도 쓰는 거니까. 이번에 그걸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역시 스피커의 크기가 크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집권당 사무총장까지 나서 가지고 같이. 어쨌든 이 시장님 말씀처럼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건 좀 뼈아픈 일이었네요. 뭐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만 없었겠습니까? 저희가 당시에 이미 공사 중이던 주차장 공사도 골조 철골 꽂아놓고요. 3년을 중지했습니다. 연기하고 또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독감 예방 주사 하고 있는데 그걸 의사들한테 맡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의사들한테 안 맡기고 우리 직원들 간호사 시켜가지고 직접 투약하고 그러니까 한 7, 8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3년 하니까 한 허리띠 졸라매려고 엄청 노력하셨군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동네 행사 다 취소하고 제가 300만 원짜리 예산도 200만 원으로 100만 원 깎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부도가 나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웃어서. 지금은 웃어도 됩니다. 그럼 어쨌든 조금 더 성남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아까 조금 아팠던 기억에 있는 사람들 또 다시 부르셔서 좀 하셨으면 올해 좋겠네요. 그래서 5개 팀 재창단했습니다. 그중에 빙상팀도 있고요. 근데 그 빙상팀 중에 이현빈, 뭐 김윤재 이런 선수가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출전도 했는데 그 얘기는 싹 빼버렸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뭐 많이 겪었어요. 더 잘 아실 텐데. 그래, 요 근래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이 시장님 트위터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재 그 국회에서 기초임금법이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류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성남시가 시에서 부담해야 할 목 20만 원의 40%인 월 8만 원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거 뭐 지급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언론 보도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식 세대의 문제이기에 곧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다.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돈은 지역 내에서 소화되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이제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또 지역사회에서 쓸 테니까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법 제정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돈 받으시는 노인들은 이재명 절대 안 찍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찍을 것 같은데요? 왜 대통령도 그거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는 일을 왜 시장님이 하십니까? 나한테 표를 주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저는 뭐 표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이제 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업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5,000원. 1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벌 수 있는 소위 소일거리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재정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또 특히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기업 유치 그 당론을 반대 당론을 중앙당이 쳐들어가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빚 갚는 걸 1년씩이나 앞당겼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몇 가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뭐 경로당 운영비 올려드리고 또 취사 인건비 그러니까 밥해 드시거든요 전심 때. 근데 그 취사 도우미 보내드리고 이제 뭐 복지관 노인 복지관 짓고 하다가 그거 말고 하나 더 한 게 10만 원씩 용돈을 벌게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0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일거리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뭐 금년 개도 도우미 이런 것도 하시고요. 동네 청소도 하시고 하루 2시간 동안 다니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쉽게 하시는 거. 예, 뭐 90세 되신 분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보통 없는 집안에 어르신들이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2, 3만 원도 서민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거고 차마 그 말은 못하지만 되게 어르신들이 내 생일날, 어버이날, 제삿날, 명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와서 봉투 주기만. 네. 근데 어르신들이 한 10만 원씩의 돈을 벌어오니까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한테 또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또 동네 친구들 불러다 짜장면도 사 먹고. 그렇죠. 이러니까 한 2, 30억 되는 이 돈이 결국 지역사회에 다 쓰여지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네, 어르신들은 낮에 일하러 가니까 새로 태어난 느낌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그렇죠. 집에만 있는. 집에만 하루 종일 있는데. 근데 출근하는데 출근 준비에 2시간 걸린다더라고요. 화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도 오고 또 어르신들 자신감도 생기고 돌아다니시니까 건강에도 좋고 이 돈이 지역사회에 쓰여지니까 지역 경제에도 좋고 이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3,000명으로 늘려가지고 35억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란을 보니까 이제 기초연금 그래가지고 65세 이상은 전원에게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겠다고 누가 네. 공약한 거 아닙니까? 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네, 뭐 잘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이걸 또 70% 이하만 주겠다고 네. 또 바꿨잖아요. 네, 말을 바꿨죠. 근데 70% 이하를 20만 원 주겠다 해서 또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네. 차등을 두겠다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7월 1일부터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못 주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40%를 시가 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네. 이미 주려고. 근데 정부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못 주게 생겨서 아니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 하루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20만 원만 생기면 종이 주소를 안 달아도 되고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근데 못 주게 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어차피 준비된 거. 중앙정부에서 못 주는 60%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40%는 그냥 준비된 미리 거니까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급하자. 그 조례를 그런데 또 지역구 기초국 우회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반대하면 못 주는 거고. 지금 반대했다가나마 맞아 죽을 상황이 같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또 사퇴를 했어요. 도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네. 지금은 현재는 잠깐 동안 민주당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야 이거 참 너무 좋아하세요. 네,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네. 미리 이 시장이 미리 시작하셨고 이거 저 본받아서 다른 데도 할 것 같은데요? 꽤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게 싶습니다. 일단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쭉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 잘하는 시장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박원순과 함께 꼭 떨어뜨리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온갖 뭐 흑색선전, 마타도 이런 것도 출마하는 것 같고. 뭐 아니 성남이 기초자치단체인데 뭐 청와대 뭐 국정원, 새누리당 이런 데까지 나서가지고 난리를.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국정원이 뭔 관심이 그리 많은지 제 논문을 조사하러 다니더라고. 그런데 뭐 조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 원래 하던 나쁜 짓이니까 상습적으로 하던 거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아니 국정원이 왜 나란 일도 아니고 왜 일개 시장에 논문을 조사를 합니까? 나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 논문 제목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연구거든요. 그 나란히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우리는 이재명 시장 사찰한 적 없다. 허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냥 밥 먹다가 농담을 한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인정하는 거네요. 네. 인정을 하지만 그건 농담이었다 이렇게. 아니 그냥 뭐 밥 먹다가 우연히 나온 얘기인데 그게 사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논문 달라고 그러냐? 네, 그랬죠. 그랬더니 최근에는 뭐 달라고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럴 줄 알고 직업이 변호사니까 녹음을 해놨죠. 네. 녹취가 돼 있다고. 네, 그리고 국정원 사찰 그 이야기고 청와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청와대는 이제 그 2010년에 제가 이제 모라토리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방 재정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만한 지방 정부 운영으로 지방 정부를 망치고 있다. 이제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임 정부를 공격하고 전임 정부가 소속됐던 정치 세력을 이재명 시장이 공격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모라토리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그리 화를 냅니까? 뭐 모라토리엄이 별겁니까? 빚이 많은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지불을 유예하고 나눠서 갚겠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모라토리엄 아닙니까? 조금 늦춰서. 네. 나눠서 갚겠다 천천히. 그랬더니 아니 뭘 그걸 가지고 누가 언제 돈 달라 그랬냐? 그러질 않나. 사기다. 뭐 이렇게 정부가 나서 가지고 막 그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때 주민 소환 대상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청와대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 보도됐던 건데 저를 청와대, 경찰, 경기도 3자 합동조사를 40일간인가 했다고 그래요. 40일인가 뭐 한 다음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제가 이 별칭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남자입니다. 그거 누가 자기가 스스로 진 겁니까? 아니 누가 트위터에 써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40페이지짜리 청와대 보고서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 내용에 이재명 시장을 뭘 하려면 주민 소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 단체를 동원해서 주민 소환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뭐 작년에도 역시 보수 단체들이 성남에 와가지고 뭐 종북 척결 대회 이런 거 하면서 저를 이제 종북이란 말하면 고소당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서 종북 비스무리하게 몰고 했던데 그거 하고 국정원이 이제 2012년에도 뭐 그 성남에 와가지고 그 뭐 이재명이가 그 간첩이다. 이 주변에 간첩이 50명 있다. 그걸 우리 가족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분이 저를 이제 종북 분자로 몰고 그러다 급기야 뭐 가족 사이에 뭐 다툼이 벌어지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 또 거기서 생긴 조그마한 분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또 지역신문에서 키우고 뭐 자주 뭐 그런 아주 추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보수 정권에서 DJ가 대통령 된 거는 뭐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는 뭐 그렇게 시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런 싹수가 보이는 인간들은 다 쳐내야 된다. 더 크기 전에. 그래서 아마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한테 이렇게 총 공격을 가는 게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뭐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 기초단체 시장인데 뭐 청와대. 제가 그 궁금해요. 청와대 그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입수했다고 쓰다가 속보 쓰다가 말아버렸는데 또 국정원. 뭐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뭐 언론, 중앙 언론들 뭐 저만 보면 생 난리를 칩니다. 뭐 조그마한 거 하나면서도 그냥 곱하기 막 100배 해가지고 써버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집권당이 무슨 그냥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나 좀 건들지 기초단체장을 넣고 몇 번씩이나 제가 그래서 집권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제가 고소해놨습니다. 제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뭐 출판기념회 공무원을 대거 동원했다고 그러질 않나. 뭐 행사장에 뭐 경품을 나눠줬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게 집권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원내 수석부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보도되고 그래서 제가요.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고소해놨습니다. 지금 상태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같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광역 단체장도 아니고. 저한테 관심이 왜 그리 많은 거예요? 뭐 좋으시겠습니다. 관심 많이 받아서. 좀 관심을 덜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제 뭐 조금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표 성남에 4년 하셨으니까 빚 갚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 것 같아요. 같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4년을 더 해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이 되면 정말 이번에 어떤 한번 꿈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보고 싶으신지. 일단은요, 이제 우리 이 작가님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의회 구조 때문에 발목 잡기로 할 일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공약 이행률 94% 전국 최고. 그것도 제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공약을 얼마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약을 책으로 내가지고 출판 기념회 한 사람입니다. 공약집 출판 기념회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공약 이행률이 왜 그리 높으냐. 제가 그러죠.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고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킨다.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니까 이제 그게 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시민들의 그 힘으로 돌파했죠. 저는 처음에 시장을 하면서 기획했던 일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회가 싸우고 하니까 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해결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성남의 시정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제가 시정구호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의회가 막으면 즉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일,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걸 막으면 시민들의 힘으로 돌파하겠다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장, 의회가 잘못하면 시민이 손해봅니다. 거기가 잘 되면 시민이 덕봅니다. 이걸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고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그때는 부결되죠. 뭐 저도 항의하고 그 다음 단계 하는 게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해관계 집단한테 전부 문자 쏘고 다 만나서 면담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피해 입었습니다. 쳐들어가세요. 하면 이제 의회 가서 난리치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가 동의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고 재정 확보하고 세금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기업 유치를 반대를 할 당론으로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하니까 제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합의를 했죠. 이거를 당론을 풀어주면 경로당 노인복지에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의원 국회의원 설득가 안 되니까요. 여의도 당사를 쳐들어갔습니다. 분당구 노인의 지회 임원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쳐들어가니까 좀 무서웠겠죠. 당론을 바꿨어요. 그래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앞당겨 저희가 빚을 갖고 각종 노인 복지 정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후 조정 세력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에 대규모 예산 지원을 좀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자. 학교에서 토론 논술, 그다음에 특성화된 수업 이런 거 해주자. 시가 돈을 대서 학부모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1년 내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부탁했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시의원한테 전화하고 쫓아다서 항의하면 통과됩니다. 되면 여러분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용히 당론 바꿔서 통과됐어요. 결국 시민들이 시정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아 이게 내 삶과 직결된 것이구나. 텔레비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행동하게 하고 같이 하고 하면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의회가 반대를 하면 반대하다가 쥐어맞고 찬성하고 부결하다가 얻어맞고 또 가결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시끄럽긴 했지만 사실 할 걸 다 했죠. 그래서 성남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 기치를 만들었지만 이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하는 대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성남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변화를 만든다. 저는 그래서 꼬리를 잡아서도 얼마든지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일은 모은 숙제 거의 다 해결했고요. 최초에 기획했던 일을 다 하고 빚도 갚고 공무원 조직은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었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도시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지금까지 정리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주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성남이 재정력도 좋고 기업 환경도 좋고 또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세계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정말 누가 말해도 인정받는 도시 만들자.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다. 맹자 엄마가 그 맹자 데리고 손잡고 이사 올 만한 도시를 만들면 속된 말로 집값도 오르고 지역 발전도 최고다. 구태여 서울로 갈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하고 또 부모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 참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민주적 소양도 쌓고 또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여서 성남이 좀 모범적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교육 환경도 좋고 또 예산 절감하고 기업 활동 많이 시켜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좀 훨씬 더 뛰어난 도시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청산해 가면서도 저희가 복지 수준에서는 전국 최강이거든요. 네. 좀 이따가 복지 브랜드 뭐 수상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부채 부담도 사라져 버렸고 또 권한도 사실 크고 발전성도 높은 도시라 잘만 하면 정말 남들이 저렇게 됐어? 라고 놀랄 만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서서 일어나시고 계시네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벌써 시간이 보따리를 싸는 네, 11시가 지금 넘어서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쭉 이제 뭐 이재명 시장이 살아온 길도 들었고 어려웠던 일도 들었었고 성남의 시장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개인적 꿈이 있습니까? 꿈은 사실은 없어요. 시장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일이 너무 재밌으시니까. 네, 재밌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장이 됐는데 시민단체 활동할 때 연간 예산 3천만 원, 그다음에 실무자 1명 그걸로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남시 예산 연간 2조 4천억에 정규직 공무원만 2,500명. 그다음 정부로부터 실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아주 탄탄한 재정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성남시의 최종 책임자인데 제가 원하는 일,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일, 또 세상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렇게 제대로 개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탁탁탁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런 것 같은 좀 표정에서 지금 행복하다는 얼굴이 나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한 2시간 동안 경청하신 우리 이제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재미없는 얘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집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f smoke arising from the walls of the Bastille, and through the streets of Paris runs the sense of the unreal. The kings of all departed, their servants are nowhere. We burned out all their mansions in the name of Robespierre, and still we wait to see the day begin. Our time is wasting in the wind,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
Inside the midnight councils, the lamps are burning low. Oh, you sit and talk all through the night, but there's just no place to go. And Bonaparte is coming with his army from the south. Mariah days are numbered, and we live hand to mouth while we wait to see the day begin. Our time is wasting in the wind,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 Ghost of revolution still prowls the Paris streets. Down all the restless centuries, it wanders incomplete. It speaks inside the cheap red wine of cafe summer nights. Its red and amber voices call the cars at traffic lights. Why do you wait to see the day begin? Your time is wasting in the wind,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